저거 봐주세요. 선생님 요거 안 써요. 이게 안 나온다. 넘기는 거. 그럼 니네 걸로. 마이크 안 잡으셔도 올리는 아, 그래요? 그냥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오종남입니다. 1917년 12월 30날 태어나셔가지고 1945년 4월에 돌아가신 27년 48일 살다 가신 윤동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직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서거 80주년을 맞았습니다. 서거 80주년을 맞았으니까 금년 한 해가 윤동주 시인의 관한 행사가 참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윤동주 시인의 서시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는 바람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쳐온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외우지는 못해도 이 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무식하다고 고백하는 것 똑같아요. 그렇죠. 불과 28년도 채 못되게 살다 가신 윤동주 시인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는 평양 숭실중학교에 공지동창인 김형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김형석 교수님은 1920년생인데 왜 동기동창이지? 그런데 김형석 교수님은 월반했고 윤동주 시인은 12월 30날 생이니까 사실 1918년생이랑 마찬가지니까 한 해 내려오니까 두 분이 동급생이 된 거예요. 윤동주 시인은 105세가 된 오늘도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거죠. 윤동주 시인과 김형석 교수님 중에 누가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가 물어보면 바보죠. 두 분 다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시작하고자 합니다. 무슨 뜻이냐?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가로넣기 시험 있잖아요. 장수. 전라북도 장수 아니고 오래 살게 된 장수고 장수 다음에 괄호넣기를 하면은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올까 그런 이야기를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장수 다음에 괄호 속에 장수 리스크라 오래 살게 된 게 지금 리스크다 이런 얘기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02년 2월에 통계청장으로 갔는데 그때 가서 느낀 게 제가 어렸을 때 깡촌놈이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 어른이 환갑잔치를 맞으면 엄청나게 그날 하루는 동네 잔치였습니다. 근데 없어진 거예요. 환갑잔치가. 왜 없어졌지? 그리고 보니까 생명표를 통계청이 만들어요. 그리고 보니까 1960년에 평균 수명이
2세였던 거예요. 평균은 52년이면 돌아가시는데 60살 환갑을 맞았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잔치를 해드릴 만한 그런 일이죠. 근데 2000년에 제가 2002년 2월에 갔으니까 2000년 통계를 보니까 2000년에 76세가 이분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다 70세를 넘기는데 환갑이라고 해서 대단하게 잔치할 일이 있을까? 심지어 70 고위잔치도 옛날부터 70까지 사는 분이 드물었다 그래서 고래이라 그래서 드물다고 70이라 그랬는데 대부분이 70까지 사는데 그것도 결국은 필요 없는 세상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환갑잔치도 없어지고 고위잔치도 없어지지 않았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뭐 제가 새삼스럽게 뭐 보니까 다 있던 건데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윤동주 시인처럼 살기는 이미 글른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 살았으니까 또 오래 살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까지 오래 살 건지 절대 미리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는 언제 불려갈지 모르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여기에 28세는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윤동주 시인처럼 살기는 틀렸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장수가 우리한테 주어진 운명인데 그러면 장수가 축복일까 재앙일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김영석 교수님처럼 그 연세에도 건강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건 좀 지나친 것 같아. 김영석 교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오래 살게 된 장수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하면은 보통 길다 그러면은 가늘다가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긴 인생을 가늘지 않게 슬기롭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가지고 온 책 제목만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4월 말에 책을 냈는데 그게 이렇게 노후 독립이라는 읽어보세요. 슬기로 네? 네. 책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책을 제가 드리면 저는 받는 원칙이 있는데 책을 누가 저한테 주면 그 순간 바로 교보문고에 10권을 주문해서 책값을 인세로 드려요. 그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누가 책을 주거든 절대 거저 받지 마세요. 바로 인터넷으로 10권을 신청해서 그러면 10% 인세니까 딱 책값을 내는 거예요. 그게 슬기롭게 사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노후 대비라고 안 하고 독립이라고 했어요. 독립.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독립이에요. 독립. 그렇죠? 대한 독립만세. 노후 독립이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판사에서 제 네 번째 책인데 이게 저는 세 번째까지 끝냈는데 오라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쓰자 그래서 노후 독립이라고 했더니 너무 딱딱하다고 앞에다가 슬기로움을 집어넣으면 좀 부드러워진다고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3세 찍었습니다. 계속 지금 네? 네. 아니 이게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장수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노후 독립을 할 거냐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전에는 20세기에는 30년 사회생활 준비를 하고 30년 부모 노릇을 하고 취직해서 결혼하고 부모 노릇하다가 환갑을 맞으면 환갑 때 인생이 거의 이제 남은 인생은 여생이다. 그래서 여생 편히 살다 가십시오 하는 게 환갑잔치에서의 덕담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환갑 지나고 나서도 또 30년을 살아야 되는. 그래서 30, 30, 30이라는 21세기 삶의 공식을 제가 2002년에 만들었습니다. 저는 무단 독재 환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만든 거라고 평생 뭘 주장한 적이 없고, 그래서 하도 많이 퍼져서 요새는 누가 저한테도 누가 그러는데 21세기 우리들의 인생은 30, 30, 30이래. 누가 그러더냐?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다고. 그래서 30, 30, 30은 환갑을 넘어서도 언제 불려갈지 모르지만 30년을 또 살아야 되는 우리들의 인생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상식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재미있게, 슬기롭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간단한 얘기인데요. 우리 부모 세대에는 보험 중에 제일 중요한 보험이 자식 보험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돈벌이가 없어지면 이제 자식한테 약간씩 도움을 받고 사는 거죠. 그래서 큰아들 집에서 큰 며느리가 눈치하면 둘째 아들 집에 갔다가 저도 눈치하면 딸네 집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왜냐하면 1960년까지 평균 6명 낳았거든요. 6명.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대충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애를 안 낳아요. 안 낳는 데다가 또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60 지나고 나서 얼마 안 살다가 돌아가시는 부모를 모시는 것과 60 지나고 나서도 30년을 사는 부모를 모시는 것과 어느 게 쉽다? 전자. 옛날에는 자식 보험이 통했는데 지금은 위로 부모를 봉양하는 거 아니고 자식을 두셋 또 기르기 힘든, 지금은 또 하나도 기르기 힘들어서 아예 안 낳는 집도 있고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노후 준비는 누가 해야 된다? 스스로 해야 돼. 네, 스스로.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모르는 이야기 하나도 한 거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다모자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옛날에는 30년 사회생활 준비하다가 30년 사회생활 하다가 대충 퇴직하고 죽었지만, 지금은 30년 사회생활 준비하고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도 또 세상 바뀌는 공부를 해서 또 다시 재취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다모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책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끝나고 계속 지금 강의 안 된다. 제가 한번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 대신 10권 사실 그래요. 지금 사실 쉽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너무 심각.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뭐가 제일 그러면 문제일까 하는 현상에 대해서만, 아까 넘어간 그거를 다시 한번 현상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연금을 받는 공무원, 교직원, 군인연금 말고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반 정도 됩니다. 그 받는 사람들이 얼마 받나 하고 알아보니까 평균 80만 원 받아요. 80만. 그러면 80만 원 받아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나마 반밖에 못 받는데 또 그렇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는 다 아시는 거고. 요즘 사람 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 젊은이들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3월이면 제가 74세예요. 안 보인다. 그렇게 안 보인다. 저렇게 이렇게 깜짝 놀래줬구나. 뭐 제가 무슨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3월이 오겠죠. 그러면 제가 52년 3월생이니까 이제 74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는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젊은 세대는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이선으로 물러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하고 맞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대상인데, 마치 70대가 된 제가 주역인 것처럼 착각하고, 젊은 세대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해 못하면 자기가 떠나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역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지금 이 시대의 주역인 거예요. 우리는 뭐냐? 우리를 내가 정의하고 가겠습니다. 아니, 여기 저보다 젊은 분들 말고 우리는 뭐냐? 우리와 저보다 조금 더 선배들은 이런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세 끼 밥도 못 먹던 나라, 그런 나라를 지금 현재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 K자만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다 야, 이거 대단해 하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런 주역이었어요. 우리 세대가. 그거를 영어로 말하면 From Poverty to Prosperity. 그렇죠? 빈곤에서 번영으로. 이게 좀 잘 와닿지 않으니까 제가 만든 말이 From Hunger to Diet. 옛날엔 세 끼를 어떻게 먹을까 했는데 지금은 못 먹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 하느라고 점심 안 먹는 사람 많아요. 아침 거르는 사람 많고. 그러니까 헝거에서 다이어트까지 만든, 그게 우리 시대거든요. 그때 우리 주역이었어요. 지금은 우리는 물러나고, 우리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이 시대의 주역은 지금 MZ세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대 차이라고 하는 거, 제너레이션 갭이라는 걸 느끼는데, 제가 이 자료에 읽어놨던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하고 싶어요. 왜 세대 차이를 느끼느냐? 왜 젊은 세대가 이해하기 힘드느냐? 저는 세 끼 밥도 못 먹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제 큰딸은 78년생이에요. 77년에 우리나라가 1인당 소득이 $1000가 됐어요. 그러면 78년생은 밥은 먹어요. 그러니까 중진국에 태어난 거예요. 제 큰손자는 2007년생이에요. 제 큰손자는 2005년에 우리나라가 $20,000가 됐어요. 그러면 선진국에 태어난 거예요.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이라고 똑같아요. 그렇지만 나라 이름은 같지만 저는 후진국에서, 우리 큰딸은 중진국에서, 우리 손자는 선진국에서 태어난 나라가 달라요. 이름만 같은 거지.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아들이나 손자한테, 야 임마,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등록금 못 냈다고 학교에서 쫓겨났다. 등록금 가져가고. 그런 이야기 하면 지금 언제적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나라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맞죠? 그런 나라에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나라에 태어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과 우리 손자가 그런 나라에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역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안타까운 점은 뭐냐? 그 주역으로 일했던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노인 빈곤층이 많은 나라. 제가 종로 상가에서 무료 배식을 하러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11시 반부터 식사를 드리는데 10시 반부터 줄을 서요. 종로 상가에 지금 무료. 제가 김현장에 제가 여기 봉사센터장을 하면서 제가 가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나라를 만든 그 주역들인 사람들이 지금 물려주고 나와서 세계에서 가장 힘들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장수가 리스크가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반드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끝내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해요. 요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 필요까지는 아니고 알면 도움이 되는 이야기 중심으로 가요. 오늘 이제 이렇게 들고 나오셨는데 제가 파트너십과 프렌드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하는 일이 제가 2006년에 제가 1975년에 전라북도 정읍군 생활과장으로 공무원을 시작을 해서 제가 31년간 경제거래를 하고 2006년에 김현장에 들어가서 얼마 전에 딱 19년 지나서 내년이면 이제 제가 20년 제가 공직생활을 시작한 사회생활 시작한 지 50년을 맞았습니다. 저희 월급을 600번 받는 600클럽을 제가 했는데 하는 일이 뭐냐면 다국적 기업의 CEO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할까 하는 거를 제가 경영 전략을 자문해 주는 게 제가 매일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무실에서 브리핑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녁, 점심 호스트를 이제 하는데 우리 설립자는 그런 일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신 하는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김현장과 외국 회사와는 아주 끈끈하게 수십 년 동안 인연을 맺고 있지만 그거를 유식한 말로 하면 파트너십이라고 해요. 그렇죠? 파트너십은 최고로 나쁜 게 좋은 점이 많지만 최고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비즈니스 파트너십입니다. 일이 있을 때 파트너십이지 일 끝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녁 먹을 때 맨날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하는 게 오늘 저녁은 당신과 나, 당신 회사와 김현장 간의 프렌드십을 만드는 디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 이야기 하지 말고 일이 있건 없건 우리가 평생 지속할 수 있는 프렌드십으로 격상시키자. 프렌드십으로 격상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상대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그게 부부예요. 부부가 어저께 아침에도 내가 후배하고 밥 먹다가 인생 멘토링 했는데 우리나라 말 중에 제일 안타까운 말이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은 일이 일인 줄 알고 나머지는 다 이해해. 일만 하다 죽어. 일을 일이라고 써놨으니까. 중국말은 이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일이 삶의 전부예요.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가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일한다고 해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남는 걸로 처자식도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정년이 돼서 딱 끝나고 집에 오면 이제 예의상 아내와 자식들이 프랭카드 붙여줘요. 아버지 고생했습니다. 그게 석 달 정도 가요. 석 달 지났는데 아직도 계속해서 아내를 졸졸 따라다니려고 그러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왜 그러냐? 그거를 이제 남자들이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엄마들은 일 아닌 프렌드십 관계가 많아요.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은 그거 빼놓고 그건 남자도 있으니까. 저는 아들 초등학교 학부형 모임, 중학교 학부형 모임, 초등학교 학부형 모임이 그 엄마가 기른 그
초등학생이 또 초등학생 학부형이 돼도 계속 되잖아요. 어디?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갈 데가 많아. 프렌드십. 많아요. 많아. 근데 아버지들은 딱 회사 끝나면 약간 직장 동료가 연락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없어집니다. 그게 파트너십과 프렌드십이에요. 자, 부부를 정리하겠습니다. 부부는 이런 거예요. 부부는 일단 사람이 30년 준비하고 회사에 취직하면 가정을 이루어요. 가정을 이루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두 식구에서 세 식구, 네 식구로 늘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두 식구로 돌아오니까. 그런데 여성들의 문제는 최기훈님이라는 이름은 엄마 되기 전까지 이름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누구 엄마로 이름이 바뀌어요. 누구 엄마가 되는 순간 자기 이름을 없애고 누구 아내라는 것도 없고 오로지 누구 엄마로 살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죽을 때까지 누구 엄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거는 애들이 필요할 때 이야기고 애들이 엄마의 사랑을 간섭이라는 이름으로 해석할 때부터는 왜 무슨 동의한다 안 한다? 한다. 완전 한다. 그러니까 언젠가부터는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간섭으로 받아들일 때쯤이면은 남편과의 프렌드십이 남편은 아내와의 프렌드십이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세자로 똑같이 뭐라고 한다? 같이 배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함께 배우는 동반자라는 뜻이다. 그게 안 된다. 남편과 애가 떠나도 안 돼요. 안 돼? 남편이 안쓰럽네. 아니 이게 항상 남편은 남의 편 아니에요? 굉장히 훌륭한 생각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남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밖에서 한 일 전부 이야기해. 내 편이니까. 그러면 불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아요. 오늘 그 이야기는 남자들한테 특히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끝까지 같이 살 사람은 배우자다. 자녀들도 자기 배우자가 생기면 좋잖아요. 여러분이 배운 영어 중에 오늘 영어 공부를 하고 가려는데 굉장히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단어가. 그게 listen과 silent가 스펠링이 똑같아요. 순서를 좀 바꾸고. 왜 스피치를 실버라고 하고 사일런스를 골드라고 했을까? 그렇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을 왜 은이라고 그래? 그리고 침묵을 금이라고 그러고. 그 얘기는 듣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의 최고의 걸림돌이 뭐냐면 안 듣는 거예요.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냐? 사무실에 가서 상사한테 시달려요. 동료들과 경쟁해서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 왔더니 언니네가 이번에 차를 바꿨다네. 이렇게 이제 딱 말을 거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다는 얘기야, 바꾸자는 얘기야. 이게 듣질 않아.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안 돼. 안 돼요. 서로 간에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거를 리슨하면 침묵하고 리슨하면 그러면은 대화의 시작점입니다.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서 내가 어제 아침에 내가 후배 내 이름은 밝힐 수가 없지만 후배한테 상담을 했는데
자기가 너무 부부간에 안 맞아가지고 아내한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사느니 그냥 졸혼하는 게 어떠냐. 졸혼 아세요? 네. 일본 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남자들은 모를지도 몰라. 주로 여자들이 하거든요. 우리가 결혼이라는 계약은 깨지 말고 한 집에 살지만 서로 상대방한테 관여 안 하는 것을 졸혼인 관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든 말든 아내가 다른 남성을 만나든 말든 미소관이 아니다. 이게 혼인을 졸업했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부인이 엄청 와. 그게 뭐냐 뜻든 미지면 이혼이면 이혼, 같이 살면 살든지. 그러자 해가지고 상담을 10번씩 받았대요. 상담사가 많다고요. 근데 받고 나서 내가 근데 후배한테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랬더니 다 제가 잘못했더구만. 거기 어떻게 거기 어디예요? 상담하러 가게? 오늘 배우고 싶은 이 단어가 노화와 노쇠라는 게 있는데요. 노화는 나이를 먹는 거예요. 그냥 에이징이에요. 노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똑같은 누구한테 평등하는데 노쇠라고 하는 거는 인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펌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속이 펌하다는 게 아니에요. 펌하지 않다. 왜? 액큐리트하지 않다, 인액큐리트하다. 인이라는 게 반대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화는 어쩔 수가 없지만 나이 먹는 거는 나이 먹으면서 적어도 관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노쇠는 늦출 수가 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거는 날씨가 이렇게 궂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총장님의 체면 때문에 오셨지만 굉장히 잘하신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노쇠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뇌를 자꾸 훈련시키는 게 얼마나 노쇠를 막는 건지. 제가 서울대학의 자연과학대학에 제가 주임 교수를 7년에 시작했으니까 제가 내년에 이제 지금 18년 지났고 2년 있으면 제가 20년이에요. 여러분한테 하나만 가르쳐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치매라고 하는 거를 의사가 보는 치매, 과학자가 보는 치매 이렇게 다 공부하거든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팔목을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기부스를 하고 할 때 찍고요. 그리고 기부스 풀 때 3개월 후에 뇌사진을 찍으면요. 왼쪽 팔을 제어하는 뇌 쪽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를 석 달 안 썼잖아요. 이걸 제어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부스하고. 근데 오른쪽 팔을 이거는 썼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치매 예방의 최고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뇌가 지시하잖아요. 그 지시를 계속하게 만들어서 녹슬지 않게 하는 게 치매 예방의 1번은 운동이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사진을 찍어서 보여줘야 돼요. 뇌를. 아시겠죠? 네. 네. 그럼 몰랐어요. 네. 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어? 기부스 안 할 수 기부스 없고 풀 때 찍어보면 석 달 만에 이게 죽어있는 상태가, 죽어가는 상태가 보인다. 그러면 다 풀르고 나서 계속 우리가 해야지, 제어를 하잖아요. 해야지. 얘 살아나요? 네. 살아나요? 살아난다. 그거는 아직 증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치매를 치료할 수 있다 빼고도록 그거는 아직도 증명이 안 됐어요. 다만 멈출 수 있다까지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이것도 갈려요, 학자들 간에.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운동을 해서 뇌를 자꾸 쓰는 게 치매 예방이다 하는 데까지는 동의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다스탠 보인다. 아까 어떻게 이제 그러면 아까 노후 준비는 스스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스스로 하는 걸 그러면 알았다면 그다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오늘 노후 대비를 스스로 하는 방법을 오늘
비법을 가르쳐드려요. 국민학교 나오셨죠? 네, 국민학교 국민학교 요새는 초등학교 나온 사람은 지금 대화가 잘 안 안 돼. 돼. 국민학교 나오는 사람은 6년 동안에 제일 중요한 과목이 두 과목이 뭐가 뭐다? 바로 생각. 응? 다른 생각. 아니 시험에는 바른 생활은 시험에는 잘 안 나와. 시험 볼 때. 국어, 산수. 국어 산수. 그게 국민학교 6년 동안 국어 산수 시간에 배운 것만 있으면 노후 준비는 끝나는 거예요. 자, 국어 시간에 뭘 배우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학교 때 아래 문장을 읽고 주제가 같은 것은 주제가 다른 것은 그걸 주제 파악을 배워요. 주제 파악 맞아요. 주제 파악. 그래. 산수 시간 6년 동안 뭐 배워요? 더하기 빼기 배웁니다. 분수 배우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그러니까 주제 파악하고 분수 지키면은 노후 준비는 끝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돼. 저는 돌아가지고요. 그냥 과속을 해서 아주 그래. 그래서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오늘 공부는 다 끝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를 돌아가면 집에 갔더니 언니네가 이번에 차를 바꿨대. 그 얘기는 뭐 하자는 얘기예요? 자기도? 차를 바꾸고 싶다. 바꾸고 싶다. 바꾸고 싶다. 그렇죠? 그럼 바꿔야 된다? 안 바꿔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네. 다시 바꿔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차를 새 거로 바꿔요? 네. 왜 바꿔요? 네. 이게 오늘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선 우리 집에 내 남편이 벌어들이는 소득과 형부가 벌어오는 소득과를 비교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아놓은 재산과 언니네가 모아놓은 재산을 또 봐야 돼. 근데 내 남편이 벌어오는 소득도 충분하고 또 우리가 모아놓은 재산도 충분하면 언니네가 바꿨으면 생각해 볼 일이죠. 네. 근데 소득이나 재산 모아놓은 걸로 볼 때 언니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그냥 샘나서 바꾸자고 한다면 뭐가 안 돼 있는 거다? 주제 파악이 안 되고 분수를 모르는 거다. 지금 이게 너무 간단한 거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그 이야기는 나의 삶에서 적용하면 어떤 소비를 결정할 때 이게 내가 이 소비를 하는 게 분모에 비해서 분모가 내 소득이나 재산이잖아요. 내 소비 지출이 분에 맞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결정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 테스형에 다 나와요. 그게. 너 자신을 알려면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냐. 국민학교 6년 동안 배운 거예요. 자, 이정자 선생님 안다 모른다. 안다스 때 모른다. 네. 이게 사실은 아는 거는 쉬워요. 실천이 어렵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이 표를 만들어 왔어요. 오늘 슬기로운 노후 독립을 위한 지혜를 드리고자 제가 만든 표예요. 낭비라는 게 뭐냐? 낭비라는 건요, 안 써도 되는 돈을 쓰는 게 낭비예요. 비싼 걸 사는 게 낭비가 아니에요. 안 써도 되는데 쓰는 거. 대표적인 게 계산 잘못해가지고 세금 많이 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금 냈다가 뭐 목세청에 뭐 불러가지고 밥을 삽니까? 뭐 해외 출장 갈 때 뭐 빼줍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안 내도 되는 세금을 계산 잘못해서 낸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세는 보내요. 탈세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말 중에 제가 그냥 생각해서 이 만든 표예요.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친구는 말이야, 평생 재산 모으다 죽었다.
안 되는 소리예요. 재산 모으다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산이라는 거는 숨이 끊어지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게 재산이고, 자기가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숨이 끊어지는 순간 뭐가 된다? 유산이 되는 거예요. 유산. 그러니까 재산은 모을 수가 없어요. 아니 끊어지는 순간 유산이 되는데 이미. 그러니까 그럼 뭐가 재산이다? 숨 쉬고 있을 때 자기가 쓰는 게 자기 재산이지. 그렇지 않아요? 죽은다면 그게 뭐 그래, 죽은다.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죠. 예.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맨날 보시죠. 유산이 많으면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해진다, 나빠진다. 하시네. 하시네. 이게 써야 돼요. 근데 뭐하러 많이 남겨가지고 자식들 간의 우애를 나쁘게 할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재산 모으다 죽는다, 그런 일은 없다. 내가 쓰는 게 재산이다. 여러분 부자와 명문가의 차이를 아시나요? 부자는 많이 모은 사람을 부자라고 해요. 명문가는 모은 돈을 잘 쓰는 집을 명문가라고 해요. 여기까지 안다스생 모른다. 알았어요. 간단하지 않아요? 맞아요. 나누기를 잘해야 돼요. 예, 예. 그래 곱하기보다 나누기 잘해. 나누기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놓치고 살아요. 이 교수님 예, 다 맞는 말씀인데요. 예, 그 표를 얻는 그 선출직은요. 네. 돈이 붙어 있으면 표가 하나 죄다 줘야 되거든요. 깡통이 되도록 퍼 보여야지. 뭐 어떻게 좀 될까 말까 하고 돈을 안 주고 그대로 했다가는 안 된다. 그게 지금 이제 다 갖다 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참 좋은 말씀인데 좋은 말씀 하셔갖고 내가 깡통 차려줘. 내가 조금 내가 우리 같이 토론이에요, 토론. 지금 표를 얻어야지 선출직이 된다는 말씀까지 다 그걸 맞는 써야 거예요. 된다. 아니 이제 거기까지 앞에 그 뒤에는 아직 안 했어. 네. 근데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선출직은 노력을 해야 된다까지 동의했죠. 그 다음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표를 얻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돈으로 사는 방법과 마음을 사는 방법. 어느 게 좋다? 마음은 다 아시네. 근데 옛날에는 고무신 사다가 표 얻을 때는 돈으로 됐지만 지금은 유권자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살 건가. 근데 돈보다 훨씬 어려울 것 같지만 딱히 어렵지 않은 게 사실은 마음을 사는 거예요. 제가 답을 가르쳐드리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사는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해야 되는 일을 해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해야 되는 일은 다 잘해요. 누구든지는 아니고 대부분. 근데 마음은 언제 사냐 하면요, 안 해도 되는 일을 할 때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동네에, 저는 동네에 있는 허름한 식당을 자주 가요. 그냥 팔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배운 거예요. 식당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식당에 써 있어요. 거기서 배운 거예요. 스스로 하면 서비스, 시켜서 하면 신고. 시켜서 하면 쉬워. 마음을 사는 거는 딱 손님 보니까 김치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김치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해서 갖다 주면 심부름인데 딱 보니까 김치 떨어졌어요. 내가 갖다 달라고 딱 돌아보니까 갖고 왔어요. 그럼 그 사람은 마음을 샀다 안 샀다? 샀다. 됐죠? 네. 사실 이 동료들 간에도요, 그 불교에서 말하는 무죄 칠시가 있잖아요. 재산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게 일곱 가지가 있다. 웃는 얼굴, 예를 들면. 그러니까 또 절할 때도 표 달라고 얼굴을 막 찡그리면서 절하죠. 표밭을 일구는 것이 꼭
돈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제 전공이 아니에요. 저는 공직을 그만두겠다고 생각한 게 표밭이 싫어서. 왜냐하면 표밭은 내가 살고 상대방이 죽어야지 같이 당선되는 데는 없더라고. 맞죠? 네. 그래서 나는 그 길을 안 가고 지금 19년 동안 이게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길이 아니라 남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네. 이 표에 대해서 이 있으신 분? 없습니다. 여기 제일 좋은 게 여기 써 있어요. 여기 네. 나누는 삶. 네. 자식 교육에 돈 아끼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사실 여행 얼마나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렇게 욕하다가 밖에 나가보면 집에 가고 싶다. 그렇죠? 그래도 내 나라가 최고다. 또 아프기나 해봐. 아프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렇죠? 그럼 내 집에 가야지. 자, 이건 이제 내가 그냥 써놓은 거예요. 이게 써놓은 건데 조금 거북한 말이긴 해요. 인생 3대 바보가 있어요.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번 주에 놀러 가자. 이게 지금 지하철 공짜잖아요. 놀러 가자. 그래갖고 기다리는데 딸이 전화 왔어. 엄마, 김서방이 이번에 학회 갔는데 나랑 같이 가자. 우리 애들 좀 봐줘. 그래서 손자 손녀 봐주느라고 스케줄 바꾸는 할머니 할아버지. 두 번째는 우리 이러다가 갑자기 죽기라도 하면 상속세 많이 내면 아깝잖아. 그러니까 미리 물려주고 그냥 대충 쓰다 죽지. 그러면 3년 지났는데 아직 시어머니가 안 죽어. 그러면 며느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 이렇게 험한 세상에 안 가시냐고.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세 번째, 애들이 와서 자고 가겠다 그러면 방 모자랄까봐 세상 그 나이에 짐든든하는 사람. 이거를 3대 바보라고 해요. 3대 바보의 공통점은 뭐다? 자식 때문에. 1번, 2번, 3번 다 보세요. 다 자식 때문에. 3대 실패가 뭐냐? 청년 출세, 중년 상처, 노년 무전이라는데 1번, 2번은 가끔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한 번도 못한 것보다 청년 때 한 번이라도 하고 죽는 게 낫지 않냐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고, 너 뭘 몰라서 그러네. 중년 상처하면 화장실에서는 웃는다더라. 이렇게 또 도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노년 무전은 아직까지 도전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자, 3대 바보가 돼서 자식 때문에 노년 무전이 되면 슬기로운 노후 독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부 잘하시면 자, 뭐라고? 같이 뭐라고? 자식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잖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자녀가 4명인데 처음부터 원칙을 딱 세워놨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하고 첫 직장 가지고 첫 월급 탈 때까지는 내가 생활하는 거 여행까지도 다 보내주는데 그 이후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지금 중학교 1학년짜리 딸 한테까지도 가르치고 있거든요. 저도 그러는데 막상 그거 닥치면 부모가 그게 그 두 분이 다 맞는 거야. 이성적으로는 다 그래. 맞아. 그게 이제 실천이 잘 안 돼. 맞아. 그게 문제. 이제 오늘은 다 실천하자고 다짐하는 자리예요. 다짐하는 자리. 잘 안 돼요, 그게. 이론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보다 알지만 실천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죠? 큰아들한테 손을 딱 뻗어서 분리시키고 있기 때문에 둘째, 셋째도 그대로 할 것 같아요. 내 친구들도 다 젊어서 그러더라고. 아, 나는 뭐 자식들하고 다 계약서에 사인도 했대. 그게 잘 안 된대요. 그렇죠, 안 되죠. 여기서 이제 그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았을 때는 우리 아버지는 군인이었어요. 6.25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아들 낳았다고 편지를 보냈는데 전쟁 중에 휴가를 못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내 돌 다음 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들을 못 보고 간 거죠. 내가 본들 나는 뭐 봐도 안 오는 거죠. 기억도 없지만. 그러면 우리 어머니한테는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가 하나짜셨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평생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당신의 모든 걸 바쳐서 하나뿐인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살다 가신 거죠. 그런데 똑같은 식으로 나도 그러면 내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서 인생을 살다 갈 건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서 진정한 자식 사랑이 뭐냐? 20세기는 우리 어머니 같은 자식 사랑이 가능했어요. 얼마 안 살고 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50에 가셨어요. 지금까지 내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딱 와서 한 달 만에 가셨어요. 평생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네가 독립하면 나는 가서 우리 어머니 불교니까 하늘에 가면 우리 아버지랑 또 사는 줄 알고. 근데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사는 거는 진정한 자식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신 그 진정한 자식 사랑을 나는 좋아해요. 뭐냐면 이 시대의 진정한 자식 사랑은 늙어서 자식한테 손 안 벌리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올인하지 말고 자식을 위해서 하프인만 하고 나머지 반은 내 자신의 노후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되지 않느냐. 그게 제가 오늘 자식 사랑에 대한 걸 발견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세요? 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이제 원래 할 얘기고 지금 10분 남았거든요. 네, 나는 다 보고 싶은데 내가 평생에 강의 시간을 예정 시간보다 늘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는 시간을 더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거는 빨리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끝내라 그러면 지금도 끝낼 수 있어요. 아니야. 자, 제가 오늘 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걸로 나머지 시간을 쓰려고요. 행복 지수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행복 지수는 이겁니다. 내가 만든 거니까 없어요. 내가 만든 건데 행복이란 뭐냐? 내가 바라는 것 중에 내가 성취한 게 뭐냐의 비율이에요. 바라는 게 10개 있었는데 7개를 성취했다. 그러면 행복지수가 70이죠. 그 사람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내가 성취하지 못한 3개를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겠죠. 그래서 3개를 다 채웠어요. 그래서 1년 동안에 3개를 다 채웠어. 그러면 행복지수가 높아졌다, 그대로다, 내려갔다. 높아졌다. 네, 그거를 이제 제가 질문을 안 해요. 시간 관계로. 질문하면 셋 다 똑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다시 말할게요. 내가 바라는 거가 분모고 내가 성취한 게 분자인데 1년 동안에 내가 바라는 게 가만히 있는 사람이 많다. 내가 바라는 게 또 새로 생기는 사람이 많다. 새로 생기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자 행복지수 높이는 방법 1번 내가 더 많이 성취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지만 내가 바라는 걸 절제하는 것도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네. 그래서 1번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동료에게 친구에게 바라는 걸 줄이는 것도 행복에 이르는 제일이다. 여기까지 안더스탠드 모른다. 2번 큰애 태어날 때 몇 킬로? 0.2.
1.7kg. 1.7. 예. 그 고생 좀 작은 애는 1.3kg. 어디 그런 일이? 지금 다 인큐베이터에서 키웠어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어떤 엄마도 내가 태어날 때 몸무게를 물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애가 다른 애에 비해서 튼실하게 태어났는지 다른 애보다 약하게 태어났는지 비교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비교하는 동물이다, 비교하지 않는 동물.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가르쳐. 행복하려면 비교하지 말아라. 어떻게 비교 안 해? 태어났는데 몇 킬로인지 알아야지. 그래서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 오늘 왜 해가 안 떴냐고 거짓말하라고 가르쳐줘요. 행복에 이르는 비결은 비교하라. 비교하라. 그 대신에 목 디스크를 조심하라. 높은데 너무 높은데 쳐다보지 말라고. 세계에서 제일 목 디스크 병원이 많은 데가 어디라고요? 대한민국이라고.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이게 운동, 체조. 네. 체조하면은 반드시 무슨 운동이 들어간다? 목 운동이 목 운동이 뒤만 쳐다본다, 옆으로도 돌린다. 옆으로도 돌린다. 그리고 또 이렇게 위아래로 돌리는 것도 있다. 자, 두 번째, 비교하라. 그리고 나만 힘든 것 같지만 나만큼 힘든 사람이 많다는 사실에 감사하라. 그게 행복에 이르는 비결이에요. 다시 한번, 바라는 걸 절제하자. 비교하라. 그리고 나만 힘들지 않다는 걸 깨닫자. 3번. 그리고 아래를 봤더니 지금 여주대학교 프리미엄 리더스 클럽 최고위 과정에 다닌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고? 무지 많지. 내가 있는 정도가 아니지. 그럼으로써 그런 사람에게 뭔가 나누기를 하자. 나눔을 실천하자. 한국이 왜 이렇게 자살률이 세계에서 높을까요? 못 먹고 살아서? 아니야. 배가 아파서. 나도 못 먹다가 갈비 먹는데 옆집에서 소갈비 냄새가 올라오면 이게 배가 이거야. 소화가 잘. 약국에 약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3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게 내가 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눔을 실천하자 그러면 꼭 도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적금 타고 나면 할게. 돈만을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고 여기 여주 지금 나도 많이 가지만 엄청나게 골프장 많아요. 골프장에 가서 야 7번 아이언 가자. 캐디한테 야야 하면서 나는 그 사람하고는 다시는 같이 골프 안 쳐요. 캐디는 다 명찰이 여기 있거나 다 같이 다 있어요. 그리고 왜 캐디한테는 하대해도 된다 그래요? 식당에 가서 설렁탕 집에 가서 야 깍두기 하나 가자. 아니 설렁탕 집에 있는 종업원은 인기가 없습니까? 이런 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물질적으로는 많이 풍요로워졌는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나는 선진도상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선진도상을 아직도 못 빼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에 경제 발전하느라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효, 우애, 우정, 협동 이런 거를 다 잃어버린 거 아닐까? 잃어버린 거 아닐까? 이거를 다 합해서 배려라는 단어를 제가 씁니다. 짝배자에 염려할 자. 내가 이렇게 함부로 하면은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 칼로 베인 상처라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 낫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죽을 때까지 안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배려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남은 인생에 하고 싶은 일이 어떻게 하면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게 그냥 리더스 클럽도 아니고 프리미엄 리더스 클럽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또 누가 그래. 아니 여주대학교 프리미엄 리더스 클럽 몇 명이 세상 바꾼다고 뭐 되겠어. 이렇게 또 시비를 붙이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여기다가 오늘 마무리를 또 시로 끝내려고 해요. 나 하나 꽃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마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내가 이깁니다. 나 하나 꽃피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거 아니겠느냐. 여주대학교 프리미엄 리더스 클럽 회원부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제안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